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불이나 바퀴, 혹은 문자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움직이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거대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공장도, 원자재도, 심지어 실체도 없이 오직 약속 하나만으로 막대한 불을 창출하는 상품. 바로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학 강의가 아닙니다. 빛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전쟁에 자금을 대고 제국을 무너뜨렸으며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불을 조용히 잠식해왔는지에 대한 거대한 서사입니다. 이것은 돈과 권력, 그 자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적인 여정에 계속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빚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오늘 빌리고 내일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약속 안에는 이자라는 강력한 통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이 작은 개념이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수천 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점토판에 빚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빚이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민들이 빚의 무게에 짓눌리면 사회 전체가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기적으로 모든 빚을 없애주는 부채 탕감, 즉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서 역시 50년마다 모든 빚을 용서하라고 명합니다. 이는 통제되지 않는 빚이 한 사회 전체를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고대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지배계급은 빚을 탕감하는 대신 그것을 무기화하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유럽, 가톨릭 교회는 과도한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상인과 은행가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규제를 피해 나갔습니다. 대출을 무역 계약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누구도 대출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복잡한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냈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메디치 가문과 같은 강력한 금융 가문들은 칼이나 영토가 아닌 신용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교황, 그리고 거상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며 단순히 부를 넘어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빚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빚의 역사에서 진정한 혁명은 17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국가부채의 탄생입니다. 당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을 치르던 네덜란드 공화국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민들에게 채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권은 재산처럼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었고 투자자들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전쟁의 규모는 더 이상 왕의 금고에 있는 금의 양에 의해 제한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즉 미래를 팔아서 무한정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영국은 이 네덜란드 모델을 즉시 모방하고 발전시켰습니다. 1694년 영란은행이 설립되면서 국가부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흩어져 있는 대금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국가부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는 비상시에만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빚에 의존의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은행가들은 왕관 옆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수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였습니다. 정부는 언제든 세금을 더 걷어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과거에는 군주를 파산시켰던 전쟁이 이제는 끝없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빚과 전쟁은 서로를 먹이 삼아 끝없이 성장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국가들은 싸우고 더 많은 빚을 냈으며 채권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러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의 채권 시장은 세계 금융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군대가 행진하고 함대가 항해하며 식민지가 정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자금은 바로 빚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빚은 더 이상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평범한 사람들 또한 이 거대한 시스템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철도, 공장, 거대한 사회 기반 시설 모두가 신용, 즉 빚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빚으로 세워진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고 그 돈으로 다시 빚을 내어 집을 사고 도구를 마련했으며 시간이 흘러서는 다양한 소비재를 구매했습니다. 빚은 마치 공기처럼 삶의 모든 층위에 스며들었습니다. 20세기가 되자 빚은 정부와 거물들만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대중에게 판매되는 일상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현대인의 삶 자체가 빚을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시스템의 천재성 혹은 잔인함이 있습니다. 빚은 단 한 번만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매달 지불하는 이자는 다수로부터 소수에게로 부가 꾸준히 이전되는 흐름입니다. 이것이 매달, 매년 반복됩니다. 한 번 구매하고 끝나는 상품과 달리 빚은 영구적으로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안락한 집이라는 꿈을 평생에 걸친 빚 상환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신용카드 빚은 우리가 갚는 속도보다 더 빨리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달콤한 약속은 어느새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됩니다. 빚은 단순한 금융계약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공장도, 창고도, 원자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시간 그 자체에서 부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일찍이 간파했던 네덜란드의 상인들, 런던의 은행가들,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빚은 비상수단을 넘어 세계 금융의 혈액이 되었습니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은 이를 제도화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여러 국가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그 조건은 항상 빌려주는 자, 즉 채권국의 입장에서 정해졌습니다. 빚은 이제 국가를 통제하는 규율이 되었습니다. 국가들은 돈을 빌릴 수는 있었지만 그 대가로 경제 주권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가 예산은 자국의 수도가 아닌 워싱턴이나 바젤에서 다시 쓰여졌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야기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가 바로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빚을 갚기 위해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그 처절한 기억은 빚이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동시에 선진국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은행들은 빚을 가계에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열어주었지만
수많은 가정을 30년간의 상환 의무에 묶어두었습니다. 자동차 할부, 각종 분할 납부 계획, 그리고 신용카드는 빚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포장된 소비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식의 전환은 거대했습니다. 빚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고, 내일 지불하라, 오늘은 즐기고, 걱정은 내일로 미루라는 구호 아래 빚은 현명한 소비, 평범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은행에게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수백만 가구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끝없이 복리로 쌓여갔습니다. 정부에게는 실질 임금이 정체되어도 소비가 계속되니 성장을 견인하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기업에게는 소비자들이 당장 자기 돈이 없어도 항상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빚은 자본주의에 보이지 않는 엔진이 된 것입니다. 실물 상품과 달리 신용은 무한히 확장 가능했습니다. 광산도, 공장도 필요 없이 오직 서명과 약속만으로 가치가 창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 시스템은 끝없는 팽창에 중독되었습니다. 은행들은 빚이 상환되기보다는 재융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빚을 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미래 세대에게 비용을 떠넘기면서 오늘날의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부채가 연쇄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며 이 거대한 바퀴를 계속 굴렸습니다. 빚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시스템의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차관을 빌리도록 장려되었던 개발도상국들은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자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멕시코가 디폴트, 즉 국가부도를 선언하며 세계적인 부채 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가혹한 조건이 붙은 더 많은 대출이었습니다. 빚은 더디 되었습니다.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돈을 빌렸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렸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국가의 주거는 조금씩 깎여나갔고 그 대가는 긴축재정, 인플레이션, 실업의 형태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자를 챙겼습니다. 그 사이 부유한 세계의 금융 중심지에서는 빚을 팔고 포장하고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끊임없이 발명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빚이 단순한 약속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되었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그 안에서 더 현명하게 항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